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해 만든 마차에 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왕을 위해 준비한 마차에 역사적 나무를 사용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롤스로이스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세상 많은 럭셔리 카들이 멋진 나무를 사용하는데 이 DNA가 나무로 만든 마차에서 왔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고흐는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서 전원 풍경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 높고 길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를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10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들어와 전시 중입니다. 18세기 제작한 것으로 현대의 기술로는 이런 악기의 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영화 속 멋진 배우들이 마시는 특별한 와인이나 위스키도 좋은 나무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와인을 만드는데 어떤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뉴질랜드에는 죽어서도 썩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진흙 속에 묻혀있던 나무로 만든 가구라니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면 가끔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일본 호류사의 목수들은 13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절을 다시 짓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요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나무와 예술, 그리고 명품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다이아몬드 주빌레가 있었습니다. 여왕을 위한 물품들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여왕의 마차였습니다. 스테이트 코치 브리타니아라 불리는 이 마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려 뉴턴의 사과나무와 넬슨 제독이 탔던 HMS 빅토리호의 나무 조각을 제작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왕을 위한 차를 제작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여왕을 위한 마차라니 참 신선하죠. 그 외에도 영국에서 발견한 청동기 시대 페리바이 보트,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로버트 스콧 경이 1912년 남극 탐험을 할 때 사용했던 썰매의 나무 등 역사 속 한 장면에 사용되었던 나무들로 만들어진 마차라니 듣기만 해도 근사합니다. 왕실의 전통을 살리는 의미로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선박의 나무를 사용한 것은 물론 시대에 맞게 최신 기술을 갖춰서 전자자동 창문과 히터, 에어컨 시스템까지 갖춘 마차라고 합니다. 하나에도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나무를 활용한 럭셔리의 전통을 고수하는 브랜드 중에는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영국 구드드에 있는 롤스로이스 공방을 보면 빠짐없이 다뤄지는 것이 바로 나무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다루는 나무는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전 세계 지역을 망라하고 때로는 고객의 집에 있던 사과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루는 나무의 수종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공방에 가면 접하기 힘든 나무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출발부터 마차의 영향을 받았기에 오늘날 자동차 용어를 보면 마차에서 출발한 게 많습니다. 지붕을 접을 수 있는 마차를 의미하는 카브리올레, 문이 2개인 마차를 의미하는 쿠페, 마부자리에 지붕이 없고 실내에 여러 자리가 있는 리무진까지 모두 마차를 가리키던 용어를 그대로 자동차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자동차들은 차체를 나무로 만들었지만 화재의 위험 때문에 나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내장재로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는 경향은 오늘날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고흐만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고흐는 여러 나무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사이프러스와 아몬드 나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고흐는 화가로 활동을 하며 아릴 등 지중해에 더 가까운 남쪽에서의 생활도 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사실 북유럽 지방에서 자라기 어려운 나무라고 하는데요. 고흐는 그래서 프랑스에 가게 된 후에야 높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여름에만 이 나무를 그렸다고 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를 참 정열적으로 그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관을 만들 때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불멸의 영혼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묘지에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생과 조카를 위한 선물에서도 드러납니다. 고흐가 사랑한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자 축하의 의미로 그린 나무는 바로 아몬드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초봄에 가장 일찍 꽃피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꽃은 새 생명과 희망, 부활을 의미하는데 정말 조카를 위한 최고의 선물 같습니다. 얼마 전 100억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태리 장인인 과르니에리가 제작한 바이올린인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마티의 바이올린과 함께 바이올린의 삼신기 중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들이 제작된 시기들을 보면 거의 18세기 무렵인데요. 동시대에 여러 명품들이 나와서 오늘날 바이올린 제작자들도 이들의 노하우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소재가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들이 제작되기 조금 전인 17세기 무렵은 무척 추웠던 시기로 유명합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대폭 줄어서 사람들이 무척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영국에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명나라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나라의 동해에서는 바다가 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나무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촘촘한 나이테를 가진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17세기 힘든 조건 속에서 나무가 수십 년간 자라 쓸만한 제목이 되고 최고의 장인을 만나 최고의 악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면 때와 시간과 장소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와인을 만드는데도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이 부족했던 그리스 시대에는 나무에서 나온 송진을 항아리 내부에 발라서 와인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또 와인의 특이한 맛을 가미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인 양조에서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는 바로 나무통에서 숙성을 시키는 시기입니다. 특히 와인 양조에 쓰이는 나무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참나무인데요. 와인 종주국인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와인을 위한 참나무 숲을 따로 관리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서 참나무도 미국산인지 프랑스산인지에 따라 같은 포도로 만들어도 다른 향과 맛의 와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때 프랑스에 미국산 참나무들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와이너리에서 오크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프랑스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나무가 와인 양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류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고구려 승려 담징이 벽화를 그리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찰인데요. 이곳에서는 무려 1300여 년간 대를 이어 절을 보수하고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한때 호류사 건물 수리를 위해 콘크리트를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300년을 버틴 호류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겨우 300년 버틴 콘크리트로 만들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시 니시오카 스네카즈 대목장의 설득으로 전통 방식을 고수한 호류사는 오늘날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니시오카 대목장이 호류사의 5층 탑과 금당을 해체해서 수리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의 기둥을 대패질하니 편백나무 향이 그윽하게 풍겼다고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무려 5만 년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나무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인해 5만 년 전 갑자기 땅에 묻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카오리 나무를 활용한 가구들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화석이 된 나무를 활용하는 것은 나무를 베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입니다. 또 카오리 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단단해진 것들은 호박처럼 보석류로 가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레진 등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가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재도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있는 카오리 나무들은 3,500년 이상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000년 이상 사는 나무라니 인간의 일생이 너무나 순간같이 느껴지네요. 살아서는 그늘과 수액을 제공하고 죽어서도 목재로 역할을 해주니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나무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비싼 식탁이건 이케아에서 급히 산 수납장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느껴볼 수 있는 나무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간 다이제스트는 나무와 예술 그리고 명품이었습니다.